이어서 해썹의 준비 단계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절차인 공정 흐름도의 작성과 현장 확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해썹의 준비 단계가 완성이 될 거고요. 앞서 우리가 제품 설명서에서 원료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담아야 된다고 그랬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 이유가 그것이 뒤에 우리가 이어서 할 위요소 분석의 기본 정보이기 때문이고요. 여기서도 우리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공정별 위의 요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정보를 먼저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공정 흐름도라는 것은 왜 작성하는가? 어떤 취지에서 이걸 만드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원부 원료가 입고에서부터 최종 제품의 출고까지의 모든 단계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공정 단계별로 어떤 위해소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공정의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정이 운영되는 작업장의 환경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로로 원료가 들어가고 제품이 출고되는지까지 봐야 즉 제조 공정 중에서 어떤 위해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 흐름도를 작성한다라는 네 번째 절차에서 공정 흐름도라고 하면은 하나의 도면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무려 6가지 정도의 도면, 더 많게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6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이 공정 흐름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제조 공정도예요. 그래서 원료가 입고돼서 어떤 전처리 그리고 주요 공정, 메인 공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살균 공정, 포장 공정, 출하까지의 과정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제조 공정도가 있겠고요. 자, 이 제조 공정도는 그림으로 표시해 주다 보니까 역시 상세한 설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썹팀 조직도처럼 상세한 설명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뒷면에 뭘 써주죠? 인원 현황표를 적어주는 것처럼 제조 가공 방법 공정 요약표 또는 제조 공정 설명서 여러 가지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용도 그 다음에 그 취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제조 공정을 자세하게 기술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이거 1번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도 매우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즉 교차염이 있는지 없는지 작업장의 평면도를 그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는 동선, 인적 동선과 원료와 제품이 이동해가는 물적 동선이 교차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 해썹 기준의 레이아웃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겠다.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장 전체의 평면도와 작업장 평면도, 공장 전체 평면도라면 이런 것입니다. 전체 부지에 우리가 공장에 있을 거고 공장 주변에 부대 시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전체의 평면도를 공장 전체 평면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작업장을 평면도를 같이 그려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장의 명칭도 필요할 거고 또 구역명, 분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세 번째는 제조시설 설비 배치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방마다 작업장 안에 설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네 번째는 작업자와 물류 동선, 즉 인적 동선과 물적 동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가 위에서 분석에서 있어서 원료 말고도 다른 경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환기. 자, 공기를 통해서 위해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와 배기가 어떻게 공장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물과 관련된 겁니다. 자,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배합수로도 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세척수로도 사용합니다. 기계기구를 세척할 때 쓰죠. 그런 물로 인해서 위의 요소들, 즉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소가 다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용수와 그리고 사용된 물이 어떻게 공장 바깥으로 나가느냐, 배출이 되느냐, 배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통도를 같이 그려줌으로 인해서 작업 전반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정 흐름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는 과정은 어떤 순서로 할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와 같은 1번 부분, 제조 공정도의 브록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상세 설명을 그려놓은 다음에 즉 핵심적인 제조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확립해 놓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시설 안에서 구현되게 하겠느냐라는 부분으로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전체 공장의 평명도가 있을 겁니다. 평명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작업장의 평명도를 50평짜리, 100평짜리 이런 공장들을 이렇게 설계를 해가겠죠. 작업장 평명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작업장 평면도가 확정이 되면은 비로소 그 안에 설비 배치도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환기, 공조, 그다음에 용수 배수 처리 개통도가 같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으로 공정 흐름도를 작성해 볼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자, 공정 흐름도의 첫 번째 제조 공정도 부분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는 공정 흐름도라는 말은 조금 큰 개념의 용어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박스 모양의 순서에 따라서 공정도를 표시했다. 이걸 우리는 공정도라고 해도 되지만 제조 공정도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공정 흐름도 안에 제조 공정도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원료가 1이라는 원료가 들어오고 원료 2라는 원료가 들어옵니다. 원료 3라는 원료, 원료 4, 원료 5라는 원료인데요. 그러면 원료가 5개인 경우는 5칸을 만드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원료가 5개가 아니라 20개, 30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면 그러면 30개를 만들까요? 그러면 이 공정도가 너무 복잡해서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팁을 알려드립니다.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그룹핑. 예를 들어서 원료 1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원료를 여기다 쓰겠다. 주원료라는 개념이겠죠. 자, 빵이라면 뭐가 주원료겠습니까? 밀이겠죠. 밀가루 빵이라면. 쌀가루 빵이면 쌀이 원료가 되겠죠. 선식 당연히 쌀이겠죠. 그러면 쌀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자, 빵인데 부재료들이 들어가요. 밀 말고. 단팥빵이면 단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쌀과 밀을 여기다 넣는 것보다는 밀을 여기다 놓고 쌀밀을 여기다 놓고 단팥을 오른쪽에 넣는 거예요. 단팥빵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는 콩도 원료가 들어가요. 또 뭐 여러 가지 원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베이커리에 여러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콩, 팥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콩이나 팥이나 어떻게 보면은 특성이 비슷하죠. 보관 특성이 비슷해요. 콩은 냉장 보관하고 팥은 상온 보관하고 이러지 않아요. 원료콩이라고. 원료팥이라면요. 그러면 상온 보관하는 것들끼리 모아놓습니다. 자, 그래서 성상이 뭐냐와 많이 사용하느냐, 부재료를 사용하느냐 갖고 그 성상 중에도 보관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두면은 30개의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4개, 5개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상온 보관하는 농산물. 그 다음에 어떤 제품에는 뭐 빵이라면은 우리가 뭐 햄, 소세지, 뭐 이런 축산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계란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계란인데 남백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 액상 원료 여기다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다가는
냉동 보관하는 어떤 원료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입고 보관, 보관 과정 거친 다음에 그리고 공정들이 공정면을 해서 쭉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왼쪽에다 번호를 붙여두면 어떨까 싶어요. 1-1, 여기는 1-2, 1-3, 그래서 입고를 1-1, 1-5 이렇게 해놓은 방법도 있고요. 저는 이 양식을 조금 변형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 양식은 시각처에서 제공된 양식이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이쪽 왼쪽 줄에 있는 걸 아예 1-1로 다 통일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1, 여기는 1-2, 1-3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1을 놓고 1, 2, 3 바꿔가는 게 아니라 왼쪽을 1로 쭉 놓고 1-1, 1-2, 1-3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원료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 공정도에서 원료만 표시하는 거 아니라 이 원료 3, 4가 합쳐져서 어떤 공정을 거친 다음에 이 6-2 공정을 거쳐서 6-1 공정에 이 원료랑 합쳐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다 순서도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원료가 들어갑니다. 이 원료가 내포장의 원료로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아마도 원료라기보다는 포장재이겠죠. 내포장재입니다. 그 다음에 외포장재가 이 안에 밖에 있을 수도 있고요. 포장재는 묶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포장재는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외포장재는 이렇게 선으로 그어서 이렇게 표현하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관했다가 출하한다라는 전반적인 흐름들이 표시되는 방법. 이것이 좋은 제조 공정도의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묵입니다. 어묵. 자, 식약처에서 제시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육이 주원료가 돼서 이게 입고되고 보관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생산 스케줄에 따라서 해동, 계량, 배합, 성형, 증자, 배소 쭉 내려가니까 대략 한 20개 정도의 공정 순서에 따라서 어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여집니다. 자, 이게 주원료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예. 연육이 주원료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분말원료가 계량이 돼서 어디서 배합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데서 배합돼서 다시 여기서 들어가고 분말원 중에 색소와 관련된 원료는 여기서 배합 일리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액상원료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포장재가 PE 재질로 들어가고 여기 또 PE 재질로 들어갑니다. 또 외포장 박스로 골판지가 들어가긴 합니다. 박스 포장이죠. 외포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내포장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 회사는 이거를 내포장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입봉이라는 말을 했어요. 말 그대로 어떤 봉지에 넣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내포장입니다. 여러분들 내포장과 외포장 개념을 우리가 쉽게 구분해 볼까요? 내포장은요, 식품이 어떤 덩어리나 이런 어묵이든 빵이든 뭐든 그것이 식품이 포장재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포장을 내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병에다가 음료를 포장했어요. 내포장입니다. 그죠? 병과 식품 내용물이 접촉하는 것이죠. 빵도 그렇고요. 외포장은 뭐죠? 그렇게 감싸놓은 그 내포장된 그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거죠. 그게 외포장이에요. 그러니까 박스 포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외포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과자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과자가 이렇게 낱개 모양으로 여러분들 즐겨 먹는 간식 과자들 이렇게 낱개 모양으로 포장합니다. 이건 내포장입니다. 그런데 바켓에 박스 포장이 하나 더 있죠. 골판지 박스 포장이 아닙니다. 그죠? 예. 밖에도 그럼 외포장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외포장이 되고 그 외포장 단위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생산 업체가 그 제품을 먹을 때는 이렇게 작은 과자 한 박스씩 배송해 주지 않고 그것이 20개, 100개 쌓여 있는 커다란 골판지 박스에 외포장을 한 번 더해서 보내주는 것이죠. 이게 내포장과 외포장의 개념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공정흐름도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피클 제품을 만드는 제조 공정도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시를 보면요. 주재료가 왼쪽에 무, 오이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재료로 다른 농산물 중에 과채류들이 들어가요. 매실이라든가 깻잎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액상 원료 중에 설탕, 포도당, 발효식초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분말로 보관되고 있는 부재료들 이런 것들이겠죠. 정백당, 설탕, 구연산, 사과산 이런 것들이 부재료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내포장재, 외포장재. 이와 같이 원료들을 그룹핑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쪽 왼쪽을 주재료 공정으로 해서 입고, 보관, 세척 쭉 공정도가 순서에 따라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자료에서는 CCP가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CCP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CCP는 뒤에 7번째 절차에서 결정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CCP라고 결정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지금 2단계에서 만드는 이 제조 공정도를 7번째 절차에 갖고 가서 거기서 CCP 결정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미리 예시로 갖다 놨기 때문에 표현되어 있을 뿐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함부로 CCP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CCP는 매우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냥 느낌으로 이게 CCP가 되지 않겠냐고 2단계에서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뒤에서 제대로 결정을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조 공정 설명서 두 번째 서식이 되겠죠. 앞서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자세한 설명을 쓸 수가 없었어요.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자료를 다시 보시면요. 여기에 요 정도의 표현을 할 수가 있었네요. 조미액을 혼합할 때 pH가 얼마가 되도록 혼합한다. 그 다음에 금속 검출은 어느 정도에서 한다. 또 이 제품이 아니라 어떤 가열 공정이 있는 어묵 제품 같은 경우는 몇 도씨에서 한다라는 것을 수치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어디다 할까요? 뒤에 별도의 양식으로 표의 양식으로 이와 같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제조공정 설명서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여러 기준서에 따르면은 이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공정 요약표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디 가서는 공정별 가공 방법. 자, 그런데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술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기술할까요? 첫 번째는 번호를 붙여보는 거 좋습니다. 이 번호가 어떤 번호가 좋을까요? 여기서는 표에서 1, 2, 3, 4, 5, 6을 했지만 이 번호가 앞에 우리가 썼던 이 번호와 매칭이 돼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3-2가 이 뒤에 3-2라는 어떤 표에서 표현이 되면은 바로 인덱스 역할을 해줘서 바로 찾아가기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붙여주고요. 공정의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공정에 대한 설명을 써주고 또 주요 설비, 어떤 설비를 사용할 거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어떤 관리 방법이 있다라는 걸 여기다 써주는데요. 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양식 말고 우리가 이른바 SOP라는 표준 작업 절차서의 또 다른 소위 작업 절차를 만들어 놓은 문서를 붙여놓고 뒷면에 어딘가 붙여놓고 여기다가는 그 문서 이름을 써주면은 그야말로 공정 요약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조공정 설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공정 설명서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제안드렸던 그 예시의 양식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이와 같은 것이죠. 자, 이 양식에서는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연번이 있고요. 공정명이 있고 여기 설비명을 앞에 갖다 놨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이렇게 설비를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조 가공 방법에 이와 같이 1, 2, 3, 4, 5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작업자가 이대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여기다 표현했네요.
그래서 앞서 양식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양식에서는 담당자가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설비명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양식도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양식으로 무슨 정보가 중요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스스로 최적화된 양식을 만들어서 제조공정 설명서를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이 제조 가공 방법이겠죠. 이 가공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뒤에 우리가 다음 절차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우리 해썹 시스템을 구축할 때뿐만이 아니라 해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 조건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종의 이게 요약된 표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포스터 형식으로 붙여놓을 수 있는 하나의 작업 매뉴얼, 주의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도면들, 자, 크게는 두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그림으로 그려주는 박스 모양의 순서도, 제가 제조 공정도라는 이름을 썼고요. 두 번째는 제조 공정 설명서를 씁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환경에서 만들 것이냐라는 평면도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작업장 평면도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는 작업장의 레이아웃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레이아웃의 작성 목적은 이런 것이죠. 시설 내에서의 상호 오염, 우리가 다른 말로 교차 오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크로스 컨태미네이션이라는 그 교차 오염이 생기는지 아닌지를 작업장 평면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작업 공정이 여기에서 있구나. 그리고 이때 위해소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차 오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원료가 들어가고 제품이 출고되는 과정에 또 어떤 교차 오염의 위험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파악하게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 안에는요, 청정도에 따른 구분을 해줍니다. 청결구역, 준청결구역, 일반구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를 구분하게 하는 거고요. 작업실의 이름, 그 다음에 기계 설비의 구조와 배치, 부대시설의 위치, 예를 든다면은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실험실, 기계실, 폐기물 처리장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흐름 경로, 원료성 제품, 그 다음에 제품의 이송의 파이프라인에 관한 부분, 컨베이어 벨트가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 위생 설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 세척조, 소독조, 발 소독조, 그죠? 소독 발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에어 샤워, 이런 것들, 포충 등 쥐약 이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의 위치, 창문의 위치 이런 것들이 표현되게 하는 것이 평면도 안에서 표현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물적, 인적 동선이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원료가 입고돼서 제품으로 나가는 과정에 가공의 여러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인적 동선은 사람이 출근해서 탈의하고 위생전시를 거쳐서 어떻게 들어가게 할 것인지와 중간에 화장실을 나올 때의 동선, 그리고 점심시간에 또 역시 똑같이 나올 때의 동선, 그리고 퇴실할 때의 동선, 그 다음에 A라는 방에서 B라는 방으로 옮겨갈 때의 인적 동선, 그것은 앞서 우리가 문의 위치냐 문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장의 기본적인 분리의 개념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약처의 고시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평가의 항목입니다. 매우 중요한 평가의 항목이고요. 작업장은 청결구역, 그리고 일반구역으로 분리하고 제품의 특성, 공정에 따라 분리, 구획, 구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분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청결구역은 뭐고 일반구역은 무엇일까요? 청결구역은 가장 청정도 관리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간일까요? 재료가 전처리 되는 공간이 청결구역일까요? 아니면은 제품이 마지막 만들어져서 내포장하는 단계가 청결구역일까요? 또 다른 예로 이렇게 내포장된 완제품이 외포장되는 골판지 박스 포장나는 곳이 청결구역이 될까요? 자, 하나하나 우리가 아닌 것들을 제외해 보겠습니다. 골판지 박스 포장할 때 청결구역일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이미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거기가 굳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골판지 자체도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이물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생물학적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내포장으로 우리 내용물을 감싸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간은 청결구역일 필요가 없고 일반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 두 개가 남았어요. 원료 처리하는, 전처리하는 공간과 가공하는 공정. 가공 공정 제가 뺐네요. 포장하는 공정을 넣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포장과 원료 처리 중에 어느 부분이 더 청결해야 될까요? 원료 처리 공정은, 원료의 전처리 공정은 원천적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원료를 갖고 처리하는 첫 번째 처리 장소입니다. 깨끗해질 수 없죠. 흙먼지 털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비가식부 버리는 공정입니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어도 관리가 안 되고 깨끗하게 관리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해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원료들이 계속 입고되고 있으니까. 청결구역이 아니에요. 일반구역입니다. 그러면 전 답이 나왔네요. 뭐죠? 포장. 그 중에 내포장입니다. 왜 내포장이 더 청결해야 되느냐? 원료가 가공이 되면서 청결도가 올라갑니다. 깨끗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살균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병에다 주입하거나 어떤 포장에, 과자라면은 과자의 봉지에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깨끗하게 다 해서 위생적으로 미생물 수치까지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 포장하는 환경 자체가 오염된 환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최종 제품에 그 환경으로부터 위해한 물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청정구역으로 잡는 것이고요. 청정구역이라 하면 일반구역과 다르게 미생물, 우리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입자, 이런 크기들도 더 철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설명 중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가공 공정은 어떠냐는 것이죠. 자, 전처리와 내포장 사이에 가공 공정이 있겠죠. 그 가공 공정은 보통은 준청결구역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느 회사는 이 가공 공정 중에 내포장 못지않게 청결하게 관리해야 할 공정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반찬 가공, 그다음에 베이커리 하는 과정에서 성형하고 반죽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어느 회사는 준철경구역, 어느 회사는 일반구역, 또 어느 회사는 청결구역, 이렇게 선택의 옵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룰이 있는 건 아니라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회사 사정에 따라서 그 작업장 평면도의 다른 어떤 실들의 배치와 동선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앞서 전처리는 일반구역이고 외포장 일반구역이고 내포장은 청결구역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서 레이아웃 설계 과정에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검토해 볼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우리 정부 쪽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 중에 몇 개 자료를 제가 일부러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청정도에 따른 구분구역에서 이와 같이 청결구역이냐 준청결구역이냐 일반구역이냐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용도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시라고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보고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중요한 건 다른 사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의 상황이 어떠냐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작업장이라고 하고요. 작업장 평명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면을 갖고 제가 이제 물적 동선과 인적 동선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원료가 위에서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네요. 냉장, 냉동, 실온 창고를 거쳐서 전처리실을 거쳐서 세척을 하고 가공을 해서 내포장실로 한 다음에 외포장을 해서 완제품이 나가는 걸로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레이아웃 설계, 해석 기준의 레이아웃 설계의 기본은 원료가 들어가고 제품이 나가는 과정에서 동선이 꼬이지 않게 한다. 교차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물적 동선의 관점이고요. 자, 그래서 원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데 이 출입구로 제품이 다시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흐름 순서로 배치하면은 그 문제는 피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인적 동선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원료가 들어가는 입구실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원료도 오염된 물질이고요. 사람도 위생 처리를 하기 전에는 오염된 상태인데 또다시 그 안에서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출입구를 별도로 두는 것이고요. 또 어느 공장에 보면은 이 레이아웃 설계를 잘못한 공장들은 또 제품이 나오는 쪽으로 사람이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도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원료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다. 원료는 교차오염이라는 게 있는데 제품은 이미 완제품으로 웹 포장까지 진행이 된 경우라면은 실제로 사람에 의해서 교차오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덜하긴 하지만 이왕이면 물적 동선과 인적 동선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무실이나 또 우리 상가에 일반 다른 영업장 같은 경우라면은 출입문이 많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죠? 사람이 들락거리는 출입문 하나에 그리고 물건을 들어가고 나오는 맨 앞에 상가 같은 경우는 셔터문으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로 문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유독 해썹 기준의 식품 공장에서는 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원료가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제품이 나가는 문,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3개의 문을 내고 이것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고요. 교차가 되지 않도록 이 안에 내부적인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면을 보면요. 자, 색깔로 구분해 놨네요. 내포장실은 청결구역이 됐고 가공실까지도 청결구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공실을 일반구역으로 해놓고 청결구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가공실 중에 뒷부분의 가공실을 청결구역으로 해서 내포장 전에도 더 청결하게 관리를 해서 내포장까지 더 깨끗하게 관리해 준다는 개념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전처리나 세척실은 같은 전처리의 개념인데요. 일반구역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나머지 다 일반구역으로 잡은 것을 색깔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창고는 일반구역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색깔로는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았고 또 다른 면로는 작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 시설로 볼 수도 있는 것이라서 이 그림에서는 색깔을 일반 구역의 색깔로 잡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걸 묶어서 일반 구역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장 레이아웃 설계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이고요. 이것은 식약처에서 나온 자료이며 일반 구역과 준청결 구역, 청결 구역에서 어떤 개념으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균 소독 공정이 있는 작업 공장에서는 내포장을 청결구역을 한다는 게 이미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경우라면은 그냥 가열 처리 공정을 갖고 있는 작업장, 마지막 부분이겠죠? 내포장 직전의 공장이 살균 공정을 갖고 있는 그 작업장을 준청결 구역으로 잡기도 합니다. 또는 앞에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얘를 청결 구역으로 두 단계로 그냥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예시에서는 이거를 일반 구역, 준청결 구역, 청결 구역으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그 전 단계는 당연히 일반 구역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기준으로 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세척 과정이 있는 경우라면 세척 과정을 일반 구역으로, 그 다음에 세척 작업장을 제외한 이후의 과정들을 준청결 구역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내포장 과정을 청결 구역으로 잡아본다라는 개념이에요. 살균 공정이 없는 겁니다. 신선 편의식품들이죠. 과일과 뭐 채소 같은 거를 세척해서 단순 가공해서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구분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가열, 세척, 소독 과정이 일치 없는 공정입니다. 흔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도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한 것이죠. 내포장을 청결구역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위해서가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아닌 방법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되고 나서 관리가 되는 그런 작업장을 준청결구역으로 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을 청결구역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구역, 준청결구역, 청결구역을 구분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여러분들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외포장 구역, 이 논리에 의하면 무슨 구역이 될까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죠. 내포장 이후에 외포장 공정으로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관리만 하면 되는 곳이고요. 청결구역은 특별한 위생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공조 시스템도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급기 위주로 해야 되는 부분을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작업장 평면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이와 같이 잡습니다. 그러면 인적 동선, 물적 동선들을 여기서 파악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원료가 이렇게 들어가서 전처리를 거쳐서 액상 가공을 거친 다음에 제 포인트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포장을 거쳐요. 그리고 외포장실을 거쳐서 이렇게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원료가 들어가는 입구와 출고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이 흐름 공정으로 자연적인 공정의 흐름에 따라서 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레이아웃 설계시고요. 그 중에 물적 동선은 이와 같이 의자 모양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의자 모양으로. 그렇죠? 그리고 인적 동선을 보겠습니다. 이 원료의 입구와 제품의 출고와 상관이 없는, 교차점이 없는 별도의 출입구로 작업자가 출입을 합니다. 사무실을 거치고 화장실을 거친 다음에 탈의를 하고 위생전실을 거쳐서 외포장실, 내포장실, 그 다음에 전처리실, 액상가공실까지 두루두루 갈 수 있게끔.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저는 로타리형 위생전실이라고 해요. 이 방을 거쳐서 어디든 가게끔 해주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작업자가 A 작업장에서 B 작업장, 일반 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들어갈 때도 이 위생전실을 거쳐서 다시 위생 처리를 한 다음에 청결구역을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레이아웃이고요. 여기에 설비를 배치해 봅니다. 그러면서 기본 레이아웃이 변경될 수 있죠. 설비들이 부피를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면 그 방의 크기를 키워야 될 거고요. 그러나 흐름은 바꾸지 않는. 그리고 나서 이게 확정이 되면은 여기에 이 설비에 필요한 뭐 급수 또 배수, 그 다음에 내포장실과 외포장실, 즉 청결구역이나 일반 구역에 따라서 별도의
배기 라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급기 라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를 이렇게 설계에 반영해 주는 것이 작업장 평명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 과거에 오픈된 우리 시각처 쪽에서 오픈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용수배수 처리 개통도예요. 용수배수 처리 개통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용수, 자 빨간 색깔로 용수가 나와 있고요. 용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배수가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 색깔을 청결구역을 파란 색깔로, 그리고 녹색을 준청결구역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앞서 평명도가 확정이 돼줘야 이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평명도를 만들고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 환기 및 공조 개통도인데요. 보시면은 청결구역에는 급기가 주로 들어갑니다. 외부에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필터 처리해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준청결구역이나 준청결구역도 여기는 청결구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준청결구역이에요. 그래서 급기 위주로 급기로 설비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역들은 다 배기 라인으로 설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곳은 급기, 더러운 곳은 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정집에 화장실에 급기인가요, 배기인가요? 우리 집에 화장실은 더러운 곳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게끔 배기로, 환풍기의 팬의 방향이 바람이 나가는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돼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외부에 깨끗한 공기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들어오는 공기로 인해서 화장실 내부의 압력이 양압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화장실에 있는 공기가 문틈을 통해서 화장실 바깥으로 나가는데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데는 없어요. 그럼 깨끗한 방을 오염시키는 거죠. 화장실의 공기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집에 화장실에 양압이 걸려서 공기가 바깥으로 나온다. 즉 급기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은 그 더러운 화장실의 공기가 거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더러운 방은 빼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압력이 생기게 해준다는 그 원리가 이 안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정흐름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습 양식을 갖고 하나하나 실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식 4-1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공정흐름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을 주원료로 뼈대로 쭉 가게 하고요. 오른쪽에 부원료들을 몇 개를 놓고 뒷부분에 가면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물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배합수라면 이 안에 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척수라면 공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정의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작업 종료 후에 퇴근 전에 세척하는 거니까 여기는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배합수인 경우는 물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은 포장재가 들어가는 구조로 그림을 그려서 맨 마지막이 출하가 되면 좋겠습니다. 출하 전에는 보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처음에 시작은 입고가 되겠죠. 입고하자마자 작업을 한다면은 바로 작업이 들어가지만 입고 다음에 보관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에 2개와 뒤에 2개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요.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부재료들이 어떤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를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박스 왼쪽에 번호를 이렇게 붙여주면, 그래서 이쪽은 1-1, 1-1-3, 2-1, 2-2, 2-3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그것을 뒤에 우리 이 양식에 별도로 한 칸을 만들어서 넘버링을 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4-2 서식인 제조공정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작업 조건을 요약해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제품을 설명해주고 주요 설비를 써주고 이때 필요하다면 SOP 써주고 그 다음에 담당자까지 써주면은 앞서 제가 예시로 들었던 2가지 양식을 제가 병합해서
충분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식의 끝에 부분에는 이와 같이 누가 작성했고, 누가 언제 했고, 이걸 누가 검증했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제 사인이 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서식 4-2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뭘 만들까요? 이제는 작업장 평면도 설계를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작업장 평면도에 앞서 중요한 몇 가지는 설명을 드렸지만 더 자세한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즉 해석 기준의 레이아웃 설계 부분은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갖고 여기다가 도면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 검증까지 해서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써주는 거고요. 제 양식은 그래서 여기는 빈칸으로 놓고 여러분이 도면을 그려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작업장 평면도로 넣어주고, 또 한 번은 동선도로 넣어주고, 또 한 번은 배수 처리 개통도로, 또 한 번은 급배기 개통도로 해서 넣어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공정 흐름도의 작성 네 번째 절차입니다. 자, 마지막이 이것을 현장 확인하는 거니까 이미 제 양식에서도 벌써 현장 검증이라는 걸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바로 갖고 와서 현장 검증했다는 걸 하고, 만약에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면 그린 거랑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고쳐가면서 피드백을 받고 고쳐가면서 도면을 고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 흐름도의 작성 부분은 말 그대로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한다. 실제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황이 우리가 서류로 작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까요? 서류가 잘못된 것도 확인하지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작업 환경 속에서 어떤 요소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현장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이 도면을 바꾸고 공정 흐름도 중에 제조 공정도도 바꿀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평명도도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지막으로 공정 흐름도의 작성 그리고 현장 확인이라는 과정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주차의 강의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준비 단계 5단계가 있었고요. 이 5단계 첫 번째는 먼저 모든 시작은 사람을 모아놓는 것이겠죠. 그래서 해썹팀을 구성하는 것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럼 우리가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해썹 인증을 받을 것인가, 이걸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 어떻게 보면 요약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세한 설명을 갖고 요약해서 하나의 제품 설명서라는 문서를 만드는 거, 이게 두 번째 절차이고요. 세 번째 절차는 이 제품을 누구한테 먹이겠는가, 어떻게 조리해서 먹게 할 것이냐를 설명해 주는 용도 확인 부분을 세 번째 절차로 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절차로 별도로 넣었지만 이 절차 양식에 넣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차는 공정 흐름도를 만드는 것이죠. 공정의 흐름, 그리고 상세한 설명들, 그리고 그거를 구현시키기 위한 작업 환경에 관련된 작업장 평면도, 거기에 인적 동선, 설비 배치, 그리고 급배기, 그 다음에 용수 배수,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1, 2, 3, 4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을 특히 공정 흐름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까지 해서 5번째 절차를 준비해 놓으시면은 이것이 이어서 우리가 학습할 해썹의 본단계, 7원칙에 따른 본단계 7가지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 단계에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